프랑스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토 극한 테스트 현장. 영하 47도의 지옥에서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스펜션이 동결됐고 기동불능에 빠졌죠. 그런데 한국 K2는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고 명중률 100%를 찍었습니다. 28년 경력의 프랑스 기갑 대령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년 프랑스 전차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삐익! 파리 국방부 지하 3층 벙커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토 긴급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14개국 국방장관들의 얼굴이 스크린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를 부르는 내선 전화가 걸려왔죠. 장-릭, 당장 올라와. 피에르 모렐 차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이런 떨림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장-릭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육군 제1기갑사단 부사단장, 대령이죠. 르클레르 전차와 함께 28년을 보냈습니다. 나토 파병만 3번, 사막에서도 설원에서도 프랑스의 철갑을 지휘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췄습니다. 차관실 문을 열자 피에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에펠탑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장-릭, 이걸 봐.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나토 기밀 문서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무기 재고 현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가동률 47%. 절반도 안 되는 전차만이 당장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피에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내일 당장 발트해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2주도 못 버텨. 탄약도 예비 부품도 전부 바닥이야.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규 발주는요? 르클레르 추가 생산이면 되지 않습니까? 피에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년. 네. 넥스터 시스템즈에 확인했어. 지금 발주해도 첫 물량 인도까지 7년이야. 부품 수급난에 숙련공 부족에. 7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러시아가 7년을 기다려줄 리 없었습니다. 독일은요? 레오파르트는 6년 대기. 라인메탈도 상황은 마찬가지야. 피에르가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어.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발주 내역서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180대. 발주일로부터 87일 만에 첫 물량 인도 완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7일이요? 이게 오타 아닙니까? 오타가 아니야.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야. 대한민국. 한국.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관님, 농담이시죠? 한국 전차요? 농담이 아니야. 장-릭. 한국이 뭘 만들어봤다고요?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전차를. 그것도 87일 만에.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깡통을 납품한 거겠죠. 껍데기만 전차 모양이고 속은 텅 빈. 피에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해. 뭐라고요? 한국. 직접 가서 확인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 그런 데를 가야 합니까? 나토 합동조사단이 편성됐어. 프랑스 대표로 내가 가는 거야. 23명 규모. 내일 모레 출발이야. 차관님.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르클레르 전문가입니다. 프랑스 기갑의 자존심을 28년간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아시아의 짝퉁 전차나 보러 가라고요? 피에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릭, 지금 우리한테 자존심 따질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어. 7년을 기다릴 수 없어. 만약 한국이 진짜라면 우리도 고려해야 해. 하지만 내 임무는 간단해. 피에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의심하는 대로 그냥 마케팅 쇼인지 확인하는 거야. 만약 사기라면
내가 그걸 증명해. 나토 전체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넘게 파리를 지켜온 철탑, 프랑스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한국의 허상을 깨부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깡통의 실체를 밝혀오겠습니다. 나토 브뤼셀 본부. 출발 전날 합동조사단 사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14개국에서 온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유럽 기갑 전력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르이크, 오랜만이군. 한스 밀러, 독일 연방군 기갑 대령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나토 연합훈련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스, 자네도 왔군. 갈 수밖에. 우리 독일도 상황이 심각하거든. 한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레오파르트 대기 물량만 2,400대야.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드는데 라인메탈이 감당을 못해. 그래도 6년이면 양반이지. 우리는 7년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한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한국 전차.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폴란드 녀석들이 날리긴 하던데. 87일 만에 받았다고 자랑이 대단하더군. 자랑할 게 뭐 있어? 빨리 만들면 뭐해? 품질이 개판이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다 그렇지.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가 다르겠어? 동감이야.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장인 정신 200년, 프랑스 기갑 전통 150년. 그걸 신생공업국이 따라올 수 있겠어? 어림없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폴란드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마리우스 코왈스키 대령. 젊고 패기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한국 출발 전에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 폴란드가 먼저 경험한 K2의 실력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K2 전차가 험지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70km는 되어 보였죠. 이동 중 사격 테스트입니다. 마리우스가 설명했습니다. 쾅! 전차가 달리면서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2km 떨어진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에 폭발했습니다. 명중률 94.7%. 이동 중 사격으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훈련장 조건이 좋았던 거겠지. 실전은 다르다고. 장-릭 대령님. 마리우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르클레르의 이동 중 사격 명중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최근 수치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68%입니다. 프랑스 공식 발표요. 마리우스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K2는 94.7%, 거의 30%포인트 차이죠. 그건,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건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무의미해. 우리 르클레르는 실전에서 검증된 전차야. 걸프전, 말리, 레바논. 수십 번의 전투를 거쳤다고. K2도 실전 경험 있습니다. 마리우스가 대답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기억하시죠? 북한의 기습 포격에 한국군이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했습니다. 그 K9이 지금 폴란드에도 도입됐죠. 그건 자주포 얘기잖아. 전차랑 다르지. 기술력의 연장선입니다. 마리우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대령님, 혹시 편견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어린 폴란드 녀석이 감히 편견이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전차를 몰아온 사람이야. 사막의 50도 열기에서도 북극의 영하 40도에서도 르클레르와 함께했어. 그런 내가 편견으로 판단한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죠. 마리우스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그런데 직접 보니까 달랐어요. 완전히. 뭐가 달랐는데? 모든 게요. 마리우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납품 속도 87일, 불량률 0.17%, 부품 호환성 99.2%, 숫자가 전부 증명하고 있습니다. 0.17%. 저는 그 숫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르클레르의 불량률은 3.2%였습니다. 물론 공식 발표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아는 사실이었죠. 0.17%라면 우리의 19분의 1. 거짓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숫자는 불가능해.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직접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마리우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한스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장르익, 폴란드 애들이 뭘 알겠어. 전차 역사가 100년도 안 된 나라인데.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0.17%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EU 본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유럽 통합의 상징. 그런데 그 유럽이 지금 무기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웃기는 상황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0년 전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 때 프랑스 포병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1차 대전의 참호전, 2차 대전의 전격전. 우리는 언제나 전쟁의 중심에 있었죠. 그런 우리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무기를 구걸해야 한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말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출발이라며? 응. 한국이야.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 한국, 거기 안전해? 안전하지. 전쟁 중인 건 북쪽이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야? 무슨 일인데? 무기 시찰이야. 한국 전차를 확인하러 가는 거지. 한국이 전차를 만들어? 말이도 의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닐 거야. 빨리 깡통임을 확인하고 돌아올게.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6.25 전쟁 때 우리 프랑스가 유엔대대를 보내 구해줬던 나라. 그때 할아버지도 참전하셨죠. 저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앙리 베르나르. 6.25 참전용사.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서재에는 아직 그분의 유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라. 그때 완전히 불바다였다고 하셨지. 할아버지는 가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폭격으로 초토화된 땅, 굶주린 사람들,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70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폐허에서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됐다고. 그것도 유럽을 위협할 정도로? 말이 안 됐습니다.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서재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책장 맨 위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10년 동안 손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의자를 끌어와 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세월의 냄새. 안에는 할아버지의 군복 단추, 사진 몇 장, 그리고 훈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훈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여한 참전 기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훈장에 새겨진 태극 문양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우리에게 무기를 판다니. 상자 바닥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적혀 있었지만 한글이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지? 열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조사단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피 디퐁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방산청 소속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데이터 분석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령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라고 할 것도 없지. 깡통 구경하러 가는 건데.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피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 혹시 K2 사양서 보셨습니까? 아니, 관심 없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K2 흑표 전차 사양서.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주포 55구 경장 120mm 활강포, 엔진 1500마력 디젤 파워팩, 최고 속도 70km, 도하 능력 4.1m 수중도하 가능. 르클레르랑 비슷하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소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능동 방어 시스템, 피하 식별 자동화, 피격 시 자동 반격 알고리즘. 뭐, 전차가 스스로 적을 식별하고 반격한다는 겁니다. AI가 탑재돼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르클레르에는 없는 기능인데? 네. 유럽 전차 중에 이 수준의 AI 통합은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이 위에 스펙이야 뭔들 못 쓰겠어. 문제는 실제로 작동하느냐지.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소피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열린 마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선입견 없이요. 열린 마음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퐁. 난 28년 동안 전차만 봐온 사람이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은 있다고. 그 눈이 맞기를 바랍니다. 소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구름 위를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한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 류익, 솔직히 말해봐. 좀 긴장되지 않아? 긴장, 뭐가? 한국이 진짜 대단하면 어쩌나 하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한스, 생각해봐. 독일이 전차를 만든 게 언제야? 1차 대전 때부터야. 100년이 넘었어. 그렇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르노 FT17부터 시작해서 르클레르까지. 우리는 100년의 역사가 있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모든 경험이 축적된 거야. 저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근데 한국이 전차 만든 건 1970년대부터야. 겨우 50년. 그것도 처음엔 미국 전차 부품 조립부터 시작했다고. 그건 맞아.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만에 100년을 따라잡는다. 불가능하지.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폴란드 애들이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마케팅에 속은 거야. 예쁘게 포장한 깡통을 진짜라고 믿은 거지. 우리가 가서 밝혀내면 되겠네. 그래. 그게 우리 임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우스가 보여줬던 영상. 이동 중 사격 명중률 94.7%, 0.17%라는 불량률, 87일이라는 납품 속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뭐라고? 한스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일 리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12시간 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 본 대한민국의 풍경.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파리 못지않게 화려했죠.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다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게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스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긴 하네. 도시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 도시야 뭐, 돈만 있으면 짓지. 저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습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시아 특유의 냄새, 공항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파리샤를 드골보다 더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죠. 환영합니다. 프랑스 대표단.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저는 현대로템 김태우입니다. 이번 시찰 안내를 맡게 됐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굵은 마디, 손톱 밑에 지워지지 않은 검은 자국.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장 릭 베르나르입니다. 프랑스 기갑 대령이죠. 대령님, 긴 비행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창원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쉬시겠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가죠.
깡통 구경하는데 뭘 쉬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봉투. 70년 전 이 땅을 밟았던 할아버지. 그때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지금은 저는 공항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뭐가 달라진 건가? 대답은 창원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K2 전차를 향해. 제 편견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깨지기 위해. 버스가 경남 창원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4시간의 이동.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간 한국의 풍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줄지어 선 공장 단지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업시설. 여기가 창원입니다. 김태호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이죠.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갔죠. 규모가 생각보다 크군. 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독일 루르 공업시대 못지않은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규모가 크면 뭐해? 중요한 건 뭘 만드느냐지. 버스가 현대로템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죠. 환영합니다. 나토 조사단.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금속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뭔가 뜨거운 열기. 공장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헬멧을 나눠줬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K2 생산 라인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헬멧을 쓰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쿵. 그 순간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이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될 것 같은 거대한 공간.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수백 대의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치지지, 퍼퍼퍼, 용접 불꽃이 쏟아졌습니다. 파란 섬광이 눈을 찔렀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전차 부품들이 흘러갔습니다. 거대한 포탑, 두꺼운 장갑판, 정밀한 조준 장치. 로봇 팔들이 그것들을 집어 올려 정확한 위치에 끼워 넣었습니다. 쿵, 철컥, 치익. 기계음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K2 자동화 생산 라인입니다. 김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동화율 98%. 사람 손이 필요한 건 최종 검수와 미세 조정뿐입니다. 98%라고요? 한스가 소리쳤습니다. 독일 라인메탈도 70%가 한계인데 저희는 5년 전에 70%였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98%죠. 내년엔 99%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로봇팔들을 바라봤습니다. 르클레르 생산 공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숙련공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곳이죠. 한 대를 만드는 데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기 보이십니까? 김 박사가 생산 라인 끝을 가리켰습니다. 완성된 K2 전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철갑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저 전차 72시간 전에 부품 상태였습니다. 72시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일 만에 전차 한 대가 완성된다는 겁니까? 네. 24시간 3교대, 논스톱 가동입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실시간 생산 현황이 떴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23대의 K2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23대가 완성되고 모레면 또 23대가. 하루에 23대? 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라인메탈은 한 달에 8대가 한계인데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빨리 만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품질은요? 이렇게 빨리 찍어내면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품질 검사실. 하얀 방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거대한 스크린에 숫자들이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AI가 생산 과정 전체를 감시합니다. 0.01mm의 오차도 놓치지 않죠. 화면에 3D 모델이 떴습니다. K2 전차의 단면도 빨간 점이 하나 깜빡였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건 방금 발견된 미세 균열입니다. 장갑판의 내부에 0.003mm 크기의 기포가 있어요. 0.003mm요? 소피 분석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크기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AI는 봅니다. 김 박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장갑판이 자동으로 라인에서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량 부품은 즉시 제거됩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도 없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어떻게 됩니까? 김 박사가 스크린에 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0.17%. 작년 기준 평균 불량률입니다. 1000대 중 998대가 완벽합니다. 0.17%.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르클레르의 불량률은 3.2%입니다. 공식 발표는 안 하지만 내부에선 다 아는 사실이죠. 0.17%면 우리의 19분의 1점.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요. 어떻게 0.17%가 가능합니까? 신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입니다. 그리고 집념이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저희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총 한 자로 만들 기술이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50년 동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실패가 쌓여서 지금의 0.17%가 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이건 예상과 다릅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깡통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일러. 공장에서 잘 만드는 거랑 실전에서 버티는 건 다르다고. 그럼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내일 포천 훈련장에서 실사격 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2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훈련장에서도 이 숫자가 나오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저 자신감은 뭡니까? 허세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력일까요? 다음 날 아침, 버스가 경기도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들이 보였습니다. 짙은 녹색의 숲, 그 사이로 난 군사도로. 여기가 한국군 기갑 훈련장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K2 전차의 실전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버스가 훈련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리자마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K2 전차 12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철갑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아름답군. 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스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전차를 사랑하는 군인의 눈빛. 독일 녀석이 왜 한국 전차 보고 감탄이야.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은 훌륭해. 레오파르트보다 날렵하고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력을 봐야지.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차량 시작하세요. 쿠궁.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철의 심장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K2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55톤의 거체가 평원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70km는 되어 보였죠. 이동 중 사격 테스트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2km 전방에 표적이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이었습니다. 좌우로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이동 표적의 이동 중 사격. 가장 어려운 조건이죠. 쾅! 포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정중앙 명중. 와. 소피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음 표적.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쾅, 쾅, 쾅. 연속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쌍안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5발. 5발 전부 명중이었습니다. 명중률 100%입니다. 김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전 환경에서 평균 97.3%. 오늘은 조건이 좋아서 100%가 나왔네요. 97.3%.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르클레르의 이동 중 사격 명중률은 68%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좋을 때 97.3%라니. 거짓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포탄 궤적, 명중 좌표, 시간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 어떻게 이런 명중률이 가능합니까? 자동 조준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I가 표적을 추적하고 바람, 습도, 기온, 차체 진동까지 계산해서 포신을 조절합니다. 사수는 방아쇠만 당기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은 르클레르에도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측 사격이 가능하거든요. 예측 사격? 네. AI가 표적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위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97%를 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스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루이크. 이건 레오파르트로도 불가능해. 한스. 인정해야 할 것 같아. 한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어도 사격 성능에서는 우리가 졌어. 저는 한스를 쳐다봤습니다. 레오파르트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훈련장 조건에서 잘하는 건 당연해. 문제는 극한 환경이라고. 극한 환경이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영하 30도, 40도. 그런 환경에서도 작동합니까? 사막의 50도 열기에서도? 저는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뭔데요? 다음 주에 나토 극한환경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레나 훈련장이죠. 레나 훈련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토 최악의 훈련장.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지옥. K2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대령님도 오시겠습니까? 직접 확인하시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그곳에서라면 K2의 약점이 드러날 겁니다. 르클레르도 레오파르트도 레나에서는 고생했으니까요.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거기서 K2의 한계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김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97.3%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레나 훈련장. 일주일 뒤, 저는 북극권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38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지옥이군. 한스가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레나 훈련장. 나토에서 가장 혹독한 테스트 환경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불모지. 여기서라면 K2의 약점이 드러날 겁니다. 훈련장 본부. 마르쿠스 안데르센 대령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노르웨이 나토 사령부 소속이었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오늘의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영하 47도에서의 기동력과 사격 정확도 테스트. 영하 47도요? 소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새벽 최저 기온이 영하 52도였습니다. 지금은 좀 올라서 47도죠. 마르쿠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참가 전차는 3종입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독일 레오파르트 2 그리고 한국 K2.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세 대의 전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르클레르의 날렵한 실루엣,
레오파르트의 육중한 위용, 그리고 K2의 검은 철갑. 먼저 냉간 시동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쿠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전차, 엔진 시동.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르클레르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컹, 컹컹컹. 불규칙한 소리가 났습니다. 영하 47도에서 엔진이 고생하고 있었죠. 르클레르 시동 완료. 38초 소요. 38초. 나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살았죠. 다음은 레오파르트. 크르르르. 쿵. 우웅. 레오파르트 시동 완료. 27초 소요. 한스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독일체야. 그가 제게 눈짓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2. 저는 긴장했습니다. 부르르르릉. 한 번에 걸렸습니다. K2 시동 완료. 12초 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2초라고요? 12초입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에는 예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15초 내 시동이 가능하죠. 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레오파르트에도 없어. 다음은 기동 테스트입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설원 위로 세 대의 전차가 질주했습니다. 르클레르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500m를 지나자 끼익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르클레르 정지.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스펜션 동결, 기동 불능.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르클레르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고립된 철의 무덤처럼. 젠장. 저는 욕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레오파르트.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르클레르보다 오래 버텼죠. 하지만 1km 지점에서 레오파르트 이상 발생. 포탑 회전 지연. 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전 지연. 그렇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탑 회전에 3초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3초. 전장에서 3초는 영원입니다. 그 사이에 적의 포탄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K2입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00m. 아무 이상 없음. 1km. 여전히 달리고 있음. 1.5km. 속도가 줄지 않음. 2km. 여전히 완벽. K2. 2km 지점 통과. 이상 없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 중 사격 테스트 실시. 마르쿠스가 명령했습니다. K2가 달리면서 포탑을 돌렸습니다. 부드럽게. 막힘없이. 쾅.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1.5km 전방의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영중. 마르쿠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쾅, 쾅, 쾅. 연속 사격. 5발 중 5발 명중. K2 이동 중 사격 명중률 100%. 영하 47도 환경에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르클레르가 여전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얀 눈 속에 갇힌 채로. 어떻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르이크. 한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어. 한스. 인정해야 해. 레오파르트로는 K2를 이길 수 없어. 독일 기갑의 자존심. 레오파르트의 산증인.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나토 합동평가가 진행됐습니다. 14개국에서 온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결과가 떴습니다. 냉간 시동 K2 12초, 레오파르트 27초, 르클레르 38초. 기동력 K2 완벽, 레오파르트 포탑 지연, 르클레르 기동 불능. 사격 정확도 K2 100%, 레오파르트 미실시, 르클레르 미실시. 결론입니다. 마르쿠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 K2가 압도적 1위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년 프랑스 기갑의 자존심, 150년 독일 전차의 전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도 안 된 나라의 전차에
대령님,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47도의 칼바람. 하지만 그 추위보다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르클레르가 눈밭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28년 동안 내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르클레르의 차가운 철갑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이 동결돼서 꼼짝도 못하는 우리가 뒤처졌구나.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호 박사였습니다. 대령님, 여기 계셨군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습니까? 대령님이 걱정돼서요. 김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충격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충격 정도가 아닙니다. 28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김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런 적 있습니다. 뭐요? 1970년대요. 한국이 처음 전차를 만들려고 했을 때 김 박사가 멀리 설원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독일에도 갔고 프랑스에도 갔죠. 다들 비웃었어요. 비웃었다고요? 네.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반응이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죠. 50년 동안. 그 결과가 저기 있는 K2입니다. 저는 K2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철갑이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47도에서도 꿈쩍 않는 강철의 괴물.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다른 나라 무기 사서 쓰면 되잖아요. 김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6.25 전쟁 때 일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도, 포도, 전차도. 맨손으로 싸워야 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엔군이 도와줘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16개국이 피를 흘려줬죠. 프랑스도. 네. 프랑스 유엔대대도 참전했습니다. 지평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그 지평리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말자. 그래서 50년을 이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프랑스의 자존심만 내세웠습니다. 200년 전통, 나폴레옹의 영광.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실패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K2가 정말 세계 최고입니까?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최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K2 다음엔 K3가 있고 그 다음엔 K4가 있겠죠.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힘. 그건 전차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실패해도 비웃음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집념. 그것이 한국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토 합동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14개국 대표들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테스트 결과가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쿠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나토 차기 표준 전차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폴란드의 마리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폴란드는 이미 K2를 도입했습니다. 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알아본 겁니다. 유럽이 아직 편견에 갇혀 있을 때 저희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봤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금 폴란드군의 K2 운용 만족도는 98%입니다. 정비 편의성, 가동률, 사격 정확도,
모든 면에서 레오파르트를 능가합니다. 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독일은 한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저희 독일은 K2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어제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영하 47도에서 포탑 회전 지연. 이건 실전에서 치명적입니다. 한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인메탈과 협의 중입니다. K2의 기술 일부를 도입하는 방안을요. 독일이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고요? 영국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그래야죠. 한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낙후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한스를 바라봤습니다. 독일 기갑의 자존심, 레오파르트의 산증인, 그가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마르쿠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제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르클레르가 눈밭에 멈춰 선 모습, K2가 영하 47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 그리고 김 박사의 말. 다시는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말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는 K2를 인정합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테스트에서 르클레르는 기동불능에 빠졌습니다. 서스펜션 동결. 영하 47도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반면 K2는 완벽했습니다. 냉간 시동 12초, 기동력 100%, 사격 정확도 100%.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00년 프랑스 기갑의 자존심.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귀국 후 K2 도입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장-릭 대령.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한 장교였습니다. 젊은 중령이었죠. 당신, 프랑스의 배신자야.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르클레르를 버리고 아시아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나폴레옹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중령.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폴레옹은 2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당장 살아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중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무기 창고는 텅 비었습니다. 르클레르 신규 물량은 7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 7년 동안 러시아가 침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존심이 국민을 지켜줍니까? 전통이 총알을 막아줍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K2는 87일 만에 납품됩니다. 불량률은 0.17%.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군인입니다. 프랑스 국민을 지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대령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피였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숫자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K2의 모든 수치가 르클레르를 압도합니다. 납품 속도, 불량률, 가동률, 명중률. 단 하나도 르클레르가 이기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녀가 젊은 중령을 쳐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령님. 회의실에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요. 프랑스 대표단의 다른 장교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하극상이야. 하극상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실 인식입니다. 중령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으니까요. 마르쿠스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나토 14개국 중 12개국이 K2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로써 K2는 사실상 나토의 차세대 표준 전차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설원 위로 K2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철갑이 눈부신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죠.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유럽 전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봉투.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 저는 침대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7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아래쪽에 프랑스어 번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번역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번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군인 아저씨께 저희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들이 오지 않았다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강해지면 아저씨, 나라가 힘들 때 꼭 도와드릴게요. 약속합니다. 1951년 3월, 지평리에서 김영수 11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11살.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11살 소년이 쓴 편지. 저희 나라가 강해지면 꼭 도와드릴게요. 그 약속.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11살 소년은 이제 80대 노인이 됐겠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87일 납품, 0.17% 불량률, 영하 47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강철의 괴물. 그것이 바로 70년 전 소년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영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약속. 내 후손들이 지키고 있어. 창밖으로 오로라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녹색과 보라색의 신비로운 빛. 그 빛 아래서 저는 울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약속.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가 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호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여보세요?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저 장류기입니다. 아,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사님, 혹시, 네, 혹시 김영수라는 분을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대령님. 박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유품에서요. 1951년에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평리에서 11살 소년이 쓴. 잠깐만요. 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대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호텔이요. 레나 훈련장 근처.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2시간 뒤, 호텔 로비에서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대령님, 그가 다가왔습니다. 그 편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설마. 네. 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11살 소년이. 박사님의.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사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 프랑스 군인들이 우리 마을을 지켜줬다. 그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고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위산업에 뛰어들었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요? 네. 한국이 강해져서 언젠가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에게 보답하는 것. 그게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0년 전 11살 소년의 약속.
그 약속이 손자에게 전해지고 손자가 K2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차가 지금 프랑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약속, 지키셨네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겁니다. 저는 그냥 손발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술자의 손. 하지만 그 손이 70년의 약속을 지킨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 그리고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령님, 감사할 건 저희 쪽입니다. 네, 70년 전 프랑스 군인들이 오지 않았다면 제 할아버지는 죽었을 겁니다. 저도 태어나지 못했겠죠. 박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대령님의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령님의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동맹이 아니겠습니까?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 7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 약속. 그게 한국과 프랑스입니다. 저는 박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남자가 호텔 로비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70년의 세월, 70년의 약속.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파리. 저는 귀국 보고를 위해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피에르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루이크, 어땠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나토 합동평가 결과, K2 성능 데이터, 그리고 제 개인 소견까지. 피에르가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르클레르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피에르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K2 도입을 건의합니다.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네. 200년 기갑 전통을 버리고 전통이 국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100년 넘게 파리를 지켜온 철탑. 차관님, 70년 전 우리는 한국을 구했습니다. 유엔 대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지켰죠. 알고 있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우리를 구하려 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 유품에서 나온 편지입니다. 1951년 지평리에서 11살 소년이 쓴 거죠. 피에르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번역문을 읽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강해지면 꼭 도와드릴게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년이 지금 뭘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하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가 K2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우 박사. 이번 시찰에서 저를 안내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그 소년의 손자예요. 피에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의 약속을 손자가 지켰다는 건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70년이 걸려도 세대가 바뀌어도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피에르가 한참을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 루이크. 네.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겠네. K2 도입 검토를 건의하겠어. 저는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고마워해야 할 건 나야. 피에르가 편지를 돌려줬습니다. 자네 덕분에 눈이 떠졌네. 자존심이 뭔지, 진짜 동맹이 뭔지. 다음 날, 저는 파리 외곽의 군인 묘지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앙리 베르나르, 6.25 참전용사. 저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지킨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죠. 그 소년은 할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요. 저는 태극기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약속, 지켜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년의 손자가 K2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를요. 그리고 그 전차가 지금 프랑스를 구하려 합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할아버지, 보이십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70년 만에 꽃을 피웠습니다.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묘지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호 박사였습니다. 대령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프랑스 국방부에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K2 기술협력 협의를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 개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마울 건 없습니다. 대령님, 박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원했던 겁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 가는 것. 70년 전처럼 앞으로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른. 박사님. 네. 다음에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 산소에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김영수 할아버지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령님.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무덤을 돌아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인연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훈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 박사가 보내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K2 전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김 박사가 나란히 서 있었죠. 두 남자, 두 나라, 70년의 인연.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8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곳, 전차, 깡통이겠지.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실패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전의 약속을 세대를 넘겨 지켰습니다. 11살 소년의 편지가 손자의 손에서 K2 전차가 됐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의리. 그것이 한국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써내려갔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구했던 나라가 오늘 우리를 구하고 있다. 11살 소년의 약속이 손자의 손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가 됐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이것이 한국이다. 나는 28년 동안 프랑스의 자존심만 내세웠다. 200년 전통, 나폴레옹의 영광.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자존심은 과거에 있지 않다. 진짜 자존심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다. 이제 우리 차례다. 그들이 우리에게 내민 손을 잡자. 70년 전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K2 전차. 검은 철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영수 할아버지. 고맙다, 태호 박사.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훈장을 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8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편견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난 여정.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여정. 그리고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깨달은 여정.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가야겠다. 한국으로. 약속을 지킨 나라로.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총 한 자로 만들 기술이 없던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비웃음당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사기 위해,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프랑스도, 독일도, 나토 전체가. 이것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룬 기적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기갑 대령이 경험한 K방산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오늘 유럽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살 소년의 약속이 손자의 손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가 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룬 기적을 널리 알려주세요.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K방산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